자,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 라디오 에디션 소설가 고혜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엔 탈출의 규제, 노동운동가였죠. 이재유의 삶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로 시작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이재유가 트로이카라는 거를 만들어서 옥에서 만난 동지들과 노동운동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총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유, 김삼룡, 이현상이라는 그 세 명이 약간 삼총사처럼 그때 움직였단 말이죠. 네. 네. 이재유는 해방 전에 죽었고 노동운동을 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인물은 이현상인데요. 이현상, 예. 그분도 노동운동하고 파업 주도를 해방 전에 했지만 해방 후에 활약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현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트로이카 얘기하면서 듣고 네. 그 뒤로는 어떠한 내용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 부러진 화살 알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좀 너무 예전에 만들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영화 남부군이라고 정지영 감독이 만들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영화가 안성기, 임창정 막 이런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언제 나온 거죠? 1990년대인가요? 2000년? 이 영화가 네. 책이 원작이거든요. 남부군이라는 이태라는 작가가 한 1988년, 9년 이쯤에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마 90년 이후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영화는. 네. 그래서 영화 책 다 있고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 이태 작가에 대해서 잠깐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공산주의자라서 빨치산이 돼서 그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서울신문의 기자였어요. 해방 전에.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민군 치하가 서울이 됐었던 시기에 이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양의 인민군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종군기자로 모든 기자들은 활동을 해라. 뭐 유격대, 뭐 빨치산 이런 그 직접 안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고 활동을 해라라고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북의 명령을 받아서 북의 세상이었을 때 그 남한을 다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되고 정말 닷새를 굶고 죽을 뻔하다가 이제 발견이 돼서 국군에게 약간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 중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뭐 풀려나고 뭐 나중에 이제 이거를 내가 죽기 전에 써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썼는데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 썼다가 어목해서 출간을 못하다가 이제 1987 민주화 이후에 출간을 해서 이제 영화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가 속했던 남부군이라는 소속의 우두머리 그 대장이 이현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현상의 이야기를 그 영화도 보면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방 직후의 혼란한 정세부터 짚어보죠. 당시에 한반도를 좀 생각해 보면 남쪽엔 미군이, 북한에는 이제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잖아요. 이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을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고 일제강점기에서 다 같이 한 뜻 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남한에는 미군 정이 그리고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 들어서면서 뭔가 따로 국밥처럼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는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해서 남노당이라는 정치 활동하는 뭐 지금의 민주당, 국힘당 같은 그런 당이에요. 남노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북한에는 북한조선노동당 줄여서 북노당이 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게 처음에는 이제 소련에서 지원도 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뭔가 정통성이 있게 느껴지고 북노당이 부러운 거예요. 이 남노당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남한에 있으면. 다 이제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그런 우익 경찰들이 보복을 하고 테러를 하고 하니까 너무 설 자리가 없고. 그리고 웃긴 거는 남로당, 북로당끼리 또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공산주의자들이고 좌익이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데 그들끼리의 그런 알력 싸움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때 이렇게 북로당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남한으로. 근데 남로당 사람들을 무슨 부하 취급하듯이 다 갈아치우고 막
이렇게 명령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 그리고 김일성이 말로는 남로당 잘하고 있고 막 응원한다 말로는 그래놓고 뒤에서는 남로당을 반대했던 공산주의자들을 다 이제 북으로 끌어모으고 그런 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를 일단 말하고 싶네요. 근데 남한에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거셌을 것 같은데 좀 사건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그 남로당이 이제 정치 하나의 당, 무슨 진보당 무슨 당처럼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남한에서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그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고 1946년에 해방되고 1년쯤 돼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정판사라는 곳에서 위조 지폐를 찍어냈다라고 해서 네. 그 우익 경찰들이 잡아가서 뭐 고문과 허위 자백을 시켜서 위조 지폐를 찍어냈고 우리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종신형을 받은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은 위조 지폐는 날조된 사건이고 그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보는 측이 있고 네. 아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돈이 궁에서 위조 지폐를 찍어냈다라고 말하는 측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거를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21세기에도 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좀 조작이 가능했을 사건이기도 하다 싶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남로당이 불법당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서만 활동을 하거나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선거에 나간다던가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돼요. 아니면 다 잡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서 10월 1일에 일어났다 해서 10일 사건이 일어나는데 박정희가 어디 출신인지 대구 위에 구미 맞아. 구미. 그래서 이 대구가 그때만 해도 이 혹시 박정희 형 박상희라고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박상희 형이 굉장히 공산주의자,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박정희가 해방 후에 원래 이렇게 만주국에 아시죠? 혈서 쓴 다음에 만주국에 제발 들어가서 이제 일본 천황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랬던 박정희가 해방이 돼서 약간 좀 이렇게 이제 멍 때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박정희 형인 박상희가 야, 그렇게 너도 그런 거 하지 말고 같이 공산주의 활동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일어났던 대구 10일 사건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쌀값이 폭등해서 먹고 살기 어렵고 이래서 뭐 일어난 그런 건데 좌익들이 좀 앞장서기도 했고 그때 박정희 형 박상희가 죽어요. 미군 뭐 이런 뭐 경찰의 총에 맞고 이래서 그래서 더욱더 박정희가 분노하는 거죠. 우리 형이 죽다니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박정희 형 박상희의 친구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너 신원보증 해줄게. 너 그럼 남로당원으로 들어와. 남로당으로 들어와. 이래서 이제 박정희가 그때는 굉장히 빨간색으로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제주 4.3이 또 일어납니다. 제주 4.3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우리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해서 우리 남한끼리 먹고 살고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아니 싫은데 투표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다들 투표 거부를 해서 그 당시 선거했을 때 제주도만 투표를 유일하게 안 했거든요. 네. 그런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 이제 여순 사건이라는 게 또 이제 일어나는데 여순 사건. 네. 여수 순천 사건 합해서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실제로 그 굉장히 이제 이 제주 4.3을 토벌해라. 그러니까 제주 4.3은 다 빨갱이라고 이승만 정부가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 죽여라, 다 때려 잡아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여수 순천에 군대 이제 어떤 군인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제주 4.3을 토벌하기 위한 군대를 만들었고 그때 박정희가 이제 좌익으로 있었다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잡히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순 사건도 일어나면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짚고 넘어가야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군인들을 막 만들고 있을 때
빨간색 그러니까 이 좌익들 북한에서 이 대남 교육을 받고 난파된 간첩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런 청년들도 꽤 그 군대에 많이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모병제이다 보니 그냥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빨간색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지창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로당 당에서 이런 명령이 와서 야 이제 뭐 일어나 공격해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그냥 혼자서 제주 4.3을 토벌하러 가라고 하니까 우리 동족이 어떻게 죽이느냐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러면서 갑자기 총을 들고 그 군대에 모집하고 있었던 여수 순천에서 14연대라는 군대를 이제 모집하고 있었는데 그 동료들을 막 이렇게 많이 죽여요. 그냥 나를 따라라. 이제 북한에서 곧 내려온다고 한다. 이제 우리 좌익이 이 남한을 이 나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제주도를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이제 동료를 죽이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인 사람들 중에 15명이 같은 남로당 당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를 다 숨기고 있잖아요. 네,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 신념을 다 숨기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료를 15명이나 죽이고 예, 물론 우익도 많이 죽였지만 그래서 이 현상이 북한에서 교육을 대남 교육을 받고 있다가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수습하러 가라라고 해서 이 현상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고 예, 그러면서 순천에 내려갔을 때 이미 1,000명 이상이 죽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지금에야 분단도 되었고 당연히 이제 적대 관계이고 평화를 이제 뭐 지향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때는 이제 전쟁 전이고 그러니까 국지전은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그때도 한국 전쟁 전에도. 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현상이 여순 사건을 수습하러 내려가게 된 거죠. 네. 이 여순 사건 이후에 이 정부가 군 내부에 남아있던 좌익 세력을 색출하는 숙군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한국 전쟁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박정희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여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빨갱이들이 우리 군인들 안에 많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좌익이 아니어도 좌익인 거를 상대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마저도 잡아가는 제도예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박정희도 좌익으로 잡혀서 사형 선고까지 내려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만주국에서 같이 그 경찰,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활동하던 그 백선엽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한 거죠. 친일을 한 거죠. 그때 백선엽을 알게 됐고 백선엽에게 이제 구명 활동을 부탁을 해요. 이제 박정희가 잡혔을 때 제발 내가 같이 친일했던 거 일제 시대 때 우리 같이 일하지 않았냐, 같은 동료였지 않냐, 나를 제발 풀어달라. 내가 남로당 세포 조직을 다 불 테니까 제발 나를 살려달라라고 해서 남로당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고 박정희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무고한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순 사건 때문에 이제 숙군 작업으로 골라내면서 죽게 되고 안타까운 거는 제주도의 모든 사람들을 이승만 정부는 다 빨갱이로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잖아요. 뭐 그 당시에 총살 바다에 그냥 수장시키기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주 4.3을 제대로 이제 국가에서도 기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얼마 안 됐죠. 예. 그렇군요. 또 여순 사건 이후에 이 현상은 지리산으로 가서 활동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이 현상이 이제 그 남은 병력을 데리고 여순에 계속 있다가는 이제 토올대가 막 밀려올 테니까 우린 일단 산으로 응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빨치산, 그러니까 유격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유격대 활동이라는 것을. 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치고 빠지는 전술을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자. 그리고 지리산이 좀 밑에 있으니까 우리는 후방에서 교란 작업을 하자라는 것을 이제 이 남로당에서 지침을 받아서 네. 거기서 이제 유격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북한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민군
치하, 인공 치하가 돼서 굉장히 그때는 이제 거의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또 다른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이제 이 이현상과 이 지리산에 있었던 빨치산들이 살았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고 있다. 그래서 안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미군이 이제 또 이렇게 우리 남한을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밤에만 잠깐 쉴 수 있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끊임없이 미국의 폭격기가 하늘에서 날아오고 그리고 이제 뭐 밥을 먹거나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면은 연기 때문에 바로 위치가 발각이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얼어 죽지 않고 전투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산에서 유격대 생활을 했었지요. 예.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 남한이 승기를 잡으면서 지리산도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을 텐데 이현상의 부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 네. 점점 밀리는 거죠. 이제 밤에는 잠깐 전투를 멈추고 아침이 되면은 미군이 폭격기를 하늘에서 자꾸 쏟아 부으니까 정말 그리고 만약에 밥을 먹고 싶거나 따뜻하게 좀 불 좀 피우고 싶으면은 연기를 피워 올려야 되는데 위치가 발각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얼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고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 이제 이 주민들도 좀 빨치산들을 잘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네. 뭐 누구 조금 도와줬다는 이유로 뭐 경찰이 막 자꾸 뭐 찾아오고 이런 것도 싫고 그냥 관여하고 싶지 않고 이제 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물자 부족에도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굉장히 교화 정책 살려줄 테니까 그냥 네. 남한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라. 그냥 다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오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싸움이 과연 의미가 있나 승산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남한에 이제 내려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좀 이게 많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스탈린이 죽으면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고 네. 그러고 이제 김일성은 전쟁 패배 책임을 자기 탓이 아닌 모든 남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남로당의 당수 그때 박헌영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예, 네. 관짝에 들어가서 북에 갔던 그 사람을 바로 숙청하거든요. 그것도 정말 죄목이 박헌영이 미국의 간첩이었다. 네. 미국과 함께 싸웠던 사람에게 미국의 간첩이었다는 죄목을 씌워서 숙청을 시키니까 더 이상 이제 이현상도 남부군의 어떤 대장이 아니라 그냥 일개 평 당원으로 강등이 되기까지 합니다. 네. 또 심지어 휴전 협상 당시에 미군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해요. 지리산과 소백산맥 일대에 남아 있는 유격대를 북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김일성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은 왜 이들을 버렸을까요? 그 당시에 휴전 협정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휴전 협정에 상대방 후방에 남은 물자, 장비 철거, 전사자 시체 발굴, 이송 조항 등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북에서도 응답을 해요. 그런데 단 하나 그 산에 있는 유격대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워둡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어차피 남로당은 다 숙청이 됐는데 무기 가지고 있는 남한의 그런 남로당들을 북으로 올려보내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김일성 자신에게. 이미 너의 그런 당수는 내가 다 숙청해서 죽였는데 그냥 너는 거기서 지리산 호랑이 밥이 되든 남한 경찰한테 총살 당해서 죽든 거기서 죽는 게 네 임무인 것처럼 약간 김일성이 저는 좀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보내버린 게 아닌가. 지리산에 이현상을 처음 보냈던 것도 좀 싸움 잘하는 남로당에는 아예 남한에 처음부터 보내버리자. 약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작가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좀 이해하기 편하네요. 작가님께서 해석하신 거겠지만. 네네네. 좋습니다. 남북은 총사령관이었던 이현상, 빨치산 투쟁의 상징에 그의 마지막은 꽤 험난하고 쓸쓸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응답을 안 해주니까 남한에서도 전쟁 포로로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이현상이 정말 거물이었고
이승만이 치를 떨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상금도 걸려 있었고, 그래서 이 형상만 잡으면은 완전히 인생 핀다. 이러면서 정말 다들 경찰들도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현상을 잡으면은 그 시체를 창경원에 전시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런 정말 시체를 그렇게 길거리에 와. 그런 시기, 엄혹한 시기였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정말 다들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안타까운 거는 그 이제 이 현상을 잡기 위해서 꾸려진 조직들이 네. 다 이 현상 부하였는데 이제 다 투항하고 뭐 교화되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 현상을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어디에 숨었는지도 알고 뭘 뭐 습관도 잘 알고 잡으러 간 거죠. 네. 그리고 이 현상을 잡았을 당시에 목에 총알이 한 8발 정도. 그러니까 다들 내가 잡았다. 내 거다. 내가 이제 현상금 받아야 되니까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과 대치를 했었던 토벌대장 차일혁이라고 있었는데 네. 차일혁 토벌대장과 그 다음에 김종원이라는 국군 좀 욕망만 많고 좀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전쟁 때 피해를 주었던 김종원이라는 그런 군인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잡았다고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재판까지 이렇게 이승만 이렇게 보고까지 올라가요. 누가 잡았는지 가려달라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승만은 김종원 국군의 손을 들어주었고 차일혁 토벌대장은 그래 뭐 그 너가 잡았다고 해 이러고 그냥 이제 물러났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웃긴 거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현상 시체가 창경원과 이런저런 거리에 막 시체가 바지가 입힌 채로 전시가 되니까 갑자기 북한에서 영웅이라면서 막 저 대우를 엄청 해주는 거죠. 갑자기. 죽고 나서. 네. 그렇게 이제 남한에서 못 볼 꼴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의 영웅이다. 이러면서 이제 애국 열사릉의 감요까지 만들어서 예. 그렇게 지냈군요. 네. 자, 그런데 이현상의 시신을 가족 중 아무도 인수하지 않아서 이현상과 싸웠던 토벌대장 차일혁이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경찰 고위직인 사람이 빨치산의 총수 이현상의 장례를 치른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말리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뭔가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차일혁 토벌대장이었어요. 네. 계속 싸웠으니까. 그리고 이 현상의 사람 댐댐이가 괜찮다는 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차일혁 토벌대장의 부하를 이 현상이 잡은 적이 있는데 거의 죽이지 않고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관용 정신을 베푼 거죠. 그리고 차일혁 토벌대장도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중국에 가서 조선의용군으로 이제 공산당과 하나가 되어서 싸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은 그런 시기였지만 약간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인지 이 차일혁 토벌대장이 그 이현상의 시신을 가족 그 누구도 인수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인수를 해서 그 뼈가루를 자신의 철모에다가 이제 뼈가루를 빻아서 이제 얘를 차려서 이제 이 섬진강 이런 데다 뿌려주고 좀 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소지품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보관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이니까 아무래도 뭐 같은 뭐 내부 뭐 같은 뭐 조력자였냐 뭐 아니면은 뭐 같은 뭐 빨갱이였냐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경찰이었지만 계속해서 한직만 전전하게 되고 승진을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이분이 38살 때 아들 차길진과 함께 금강에 놀러 가는데 수영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차길진은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한국전쟁 때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영매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그런 기리는 작업 그다음에 그런 영혼들을 달래는 작업을 하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노동운동가 이재휘와 함께했던 경성 트로이카 중 한 명 이현상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흥미로운 얘기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 소설가 고혜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